여러분 안녕하세요. 언택 시대의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이콤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서 미국과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미국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4가지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죠. 첫 번째가 미국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미국 시장 어떤 특징인가. 두 번째는 미국이라 하면 우리가 여러 인종이 혼합해서 사는 그러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거래를 주도하는 유태인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미국 바이어의 특징에 있어서 특히 유태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진출 시 어떤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될까 하는 부분과 협상 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첫 번째, 미국 시장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시장을 논하기에 앞서서 다년간의 그 마케팅 경험, 특히 미국 시장과 뭐 유럽 시장을 비롯한 많은 시장을 경험한 경험자로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을 담아야 되고요.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의 AMA,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마케팅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니까 개인이나 조직의 목표, 여기서 개인이나 조직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래 상대방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의 목표를 수립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마케팅은요, 진출하려는 우리가 목표를 수립해서 그 상대 거래처를 변화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키워드가 있죠. 아이디어 재화 영역에 컨셉을 붙이고라는 말이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케팅은 컨셉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컨셉을 붙이고 그랬죠. 컨셉을 붙이고 가격을 매기며 판촉과 유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마케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 있어서 컨셉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국 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별다방이라고 하죠.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어떤 책을 보니까 오로지 커피에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컨셉이라는 것이죠. 이제 커피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손님이 좀 배가 고픈 손님이 올 수도 있겠죠. 충분히 머핀도 줄 수 있고 뭐 스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커피만 주었던 것이 그게 상당히 초창기에는 부정적인 요소였는데 그것이 미국의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 스타벅스 하면 커피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줬던 게 이게 바로 컨셉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하나의 그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컨셉이 미국 시장에는 저는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레알이 미국에 진출할 때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죠, 여러분요?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쿠키라는 거죠. 그 쿠키 향을 화장품에 집어넣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뉴욕입니다. 뉴욕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미국은 어떤 시장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페어그라운드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페어그라운드라고 하는 얘기들은 사실은 많은 그 미국에 진출한 경험자들의 이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페어그라운드는 어떤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공정한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러로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프리젠테이션 할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미국의 그 바이어들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비딩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을 테니 우리의 홈페이지의 비딩 시스템에 상품과 여러 가지 그 가격
거래 조건을 거기에 한번 비딩 해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미국 시장의 특징은요, 유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뭐 멕시칸도 있고 아시아계도 있고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지만 그 큰 빅바이어는 유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고요. 또 특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 개인의 견해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장이 유럽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회사의 규모를 상당히 따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라든가 뭐 매출이라든가 말하자면 회사의 그 사이즈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출하기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경험이나 여러 가지 회사 조직이나 관리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많은 경험 있는 기업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언제나 여유 있게 상담을 할 때도 여유 있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거래 이야기부터 먼저 꺼내지 말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진출하게 되는 건 미국에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미국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 뭐 대략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가볍게 환담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깊은 여러분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비단 미국 시장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좀 있으면 상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장이 많이 분리되어 있죠. 백인 시장, 흑인 시장, 멕시칸 시장, 아시안 시장인데 이 제품의 특징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백인이 선호하는 컬러와 뭐 흑인이 선호하는 컬러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 미국이라면 대량 오다 시대였는데 지금은 소량 오다의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시장이 세분화돼서 이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그러한 그 작은 바이어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직접 소매자와 제조자가 거래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미국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글의 트렌드를 많이 그 마케팅에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를 이렇게 쳐봅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뭐 예를 들자면 페인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페인트를 한번 쳐봤을 때 자 여기 보시죠.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구글을 통해서 검색한 그 나라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레드 진생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베트남이 100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100은 1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 클릭 수의 10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미국이 얼마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먼저 구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 진출할 때는 이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수출 유망 국가 선정 또 유망 진출 경로 수립이라든가 경쟁자 또 경쟁자 분석이라든지 현지화 컨설팅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 해외 시장 조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여기에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샘플 같은 거를 요구할 때 그 샘플을 수입하는 자가 진짜로 수입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짜 수입자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기업 존재 여부를 확인해 본다든지 또는 거래처를 직접 여러분 발굴할 수 있는 해외 수입업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입업체 조사라든가 또 우리가 수입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수요 동향이라든지 수입 동향이라든지 수입 관세율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수입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업의 그 원부자재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그런 회사가 코트라의 그 해외 시장 조사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우리가 수출할 때도 유용하고요, 수입할 때도 유용하고요. 이런 웹사이트를 많이 활용해서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민박집이라든가 뭐 한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가서 오랜 동안 숙박업이라든가 뭐 식당이나 이런 요식업을 했을 때 어떤 정보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지사 요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외 전시회 갔던 사람들, 마케팅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숙박업소라든지 뭐 식당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사장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듣고 있을까요? 이런 분들의 정보를 저는 많이 청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요, 미국에 이제 우리 한인 식당에 가서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께, 사장님 이런 거 미국에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께서 저를 공원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했느냐면은 이렇게 조깅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품은 엔자임이란 제품인데 미국 시장에는 이게 맞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꼭 하고 싶으면 멕시칸 시장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틀란타에 가가지고 수출을 해서 성공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에 예를 들면 식사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지방만 제거해요라는 컨셉으로 이런 컨셉으로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거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슈퍼페이지닷컴인데요. 이게 어떨 때는 열렸다가 또 어떨 때는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홈페이지가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퍼핀닷컴입니다. 퍼핀, PUFFIN인데요. 퍼핀닷컴에 들어가셔서 열어보시면은 잘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있죠? 파퓰러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요. 지역을 선택하시고 우리 아이템을 이제 파퓰러 카테고리에 가서 이제 우리 아이템의 세부 항목을 선정하신 다음에 설정하신 다음에 지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임포터, 엑스포터, 홀세일러, 리세일러, 리테일러 이렇게 많은 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임포터라든지 뭐 홀세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클릭해가지고 정보를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의 생각이 많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100% 이게 뭐 진리는 아니고요. 똑같은 100% 뭐 맞는 얘기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미국이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뭐 미국하고 유럽 거래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은 회사 규모를 되게 중시합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은 개인의 능력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거래하는 데 주요 1순위 요소로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개인의 능력이 있더라도 회사 규모가 좀 작거나 그러면 미국 그 바이어들이 잘 상담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은 상담 기회가 쉽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은 예를 들면 해외 전시회에서 명함을 주고 한번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아가면은 바쁘다고 뭐 오후에 오라고 한다든가 뭐 내일 오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문전박대하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뭐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유럽 갔더니 잘 만나주고 미국 갔더니 또 문전박대하더라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미국은요 또 만나준다고 그래서 뭐 오다가 쉽게 주는 건 또 아니에요. 근데 또 유럽은
아주 보수적이면서 잘 안 만나주지만 한번 만나주면 오다 주는 거는 또 쉽게 주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미국은 누구에게든지 문호를 개방한다면 유럽 시장은 사실은 신규 거래처에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첫 거래 맺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 이 유럽 시장이고 금방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이 또 거꾸로 보면 미국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이렉트 거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직접 찾아가서 진솔하게 여러분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에이전트를 활용한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실제 독일에 진출할 때 상당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 결국은 이 시장은 다이렉트로 진출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에이전트를 활용한 그런 경험이 많고요. 미국 시장은 전시회에서 직접 접촉을 많이 할 기회가 생기고요. 유럽은 상사 주재원을 통해서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그 홈페이지에 비딩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 주재원을 통한 어떤 그 간접적인 진출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 미국 바이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바이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면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이 그림을 먼저 펼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5분의 공통점이 뭔가요? 5분의 공통점이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남자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돈이 다 많은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조지 소로스는 돈이 많죠. 근데 이분도 인텔 회장님도 돈이 많겠네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태인이라는 거죠. 유태인인데 제가 여기에 돈보따리 지폐를 올려놨는데 유태인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돈의 유전자가 있다. 또 뭐 교육열이 높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요. 유태인과 미국의 특징에 대해서 몇 마디씩 써보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미국 하면 느끼는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 책을 보고서요. 유태인처럼 성공하라라는 책인데 이 책이 지금 절간이 됐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분이 진출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태인들의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담, 실패담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유태인이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이 왜 여러분 보셔야 되는 책일까요? 미국은 아까 무슨 시장이라 그랬죠? 유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태인을 알지 못하면 미국하고 협상 단계부터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미국과 유태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미국 하니까 영문학과에서 배울 때 미국 문화에 대해서 미국 하면 멜팅팟이라고 하죠. 여러 인종이 모여 살지만 하나로서 산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그게 멜팅팟입니다. 혼합해서 하나의 냄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맨하탄의 이미지, 헐리우드의 이미지, 프리웨이, 고속도로가 아주 잘 돼 있죠. 그 페어그라운드,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주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미국을 넓게 봤을 때 그 미국에서 유태인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돈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출입과 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태인 시장이다라고 저는 한마디로 미국을 말하고 싶은데 결속력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결속력이. 제가 결속력에 대한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자면 미국에 모 바이어가 있는데 그 바이어가 한국에다가 지사를 만들어서 지사에서 소싱도 하고요. 본사에서도 소싱을 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소싱을 지사를 통해서 해요. 그리고 미국의 다른 임포터가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그 미국의 그 바이어에게 납품도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 같으면 미국의 다른 바이어로부터 저는 구매하지 않겠어요. 왜냐? 한국에 이미 지사가 있는데 지사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예를 들면 A라는 바이어가 한국에 지사를 두고서 제품을 소싱해요. 그런데 미국의 B라는 바이어가 한국 제품을 구매해서 A한테 납품을 하는데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결속력이 좋으냐면 그 납품하는 자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면 그 유태인이 납품하는 것이 지사에서 한국 지사에서 소싱해서 자기가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제조업체에 있을 때 똑같은 엔드유저는 한 사람인데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미국 B한테 팔아서 미국 B가 A한테 납품하고 A의 한국 지사가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 아 이게 바로 유태인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비단 한 가지 예만 들 뿐이고요. 그 유태인의 결속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여러분 권장하는 그 책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교육열이 높죠. 교육열이 또 한국 하면 또 교육열이 높죠. 돈의 유전자가 있다. 협상력이 뛰어나다. 일당백이다. 일당백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비리그 대학의 뭐 25%인가가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25%가 유태인의 교수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유태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요. 협상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협상력 뛰어나다 그러면 뭐 인도 상인, 그다음에 페르시아 상인, 또 누구 있죠? 안우이성, 중국의 안우이성 상인, 뭐 유태인 상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유태인 상인의 협상술은 반반입니다. 반반. 반반이 뭐냐면 반반이 이런 거예요. 이건 저의 이론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이론인데 반반이 뭐냐면 여러분께서 100달러짜리 제품의 마진을 10달러를 예를 들면 넣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90달러에 마진을 10달러를 넣어가지고 매출 마진 10달러를 넣었는데 이 유태인들은요 5달러를 깎아요. 5달러를 깎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거에 반만 양보하세요 이런 나라예요. 미국 이 유태인 바이어들의 특징은 그래요. 제가 거래했던 많은 그 유태인 거래처들이 그래 왔는데 근데 또 유럽의 경우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잘 가격을 안 깎아요. 또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이 나는 유럽 진출했는데 맨날 가격 깎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비교하자면 이 유럽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들이 마진이 남긴다면 뭐 그렇게 제조업체 마진을 그렇게 깎지를 않는 것 같아요. 참기름 짜듯이 짜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반을 깎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슨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말한다기보다는 저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어떨까. 마케팅이라는 건 뭐가 아니죠? 이론이 아니죠. 무역실무는 이론이지만 마케팅은 이론이 아닙니다. 마케팅은 경험입니다. 그 경험 중에 어떤 사람의 일부 경험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마케팅 활용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게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갈 때마다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그룹 미팅을 상당히 유태인들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미팅보다는요. 전체 예를 들면 디자인 담당, 뭐 자금 담당, 국내 판매 담당, 수입 담당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출자가 출장을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질문하는 그러한 협상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 이분은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 박사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이분이 또 이런 책도 썼죠.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설문을 많이 했어요. 설문을. 그 설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맞선 자리에서 OX 여부를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처녀분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했어요. 예. 제가 실제 강의 때 여성분들 앞에서 제가 이 사전에 이제 이분의 그 설문이다라는 거를 공개하고서 여쭤보면요. 정말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어떤 분은 금방이요. 어떤 분은 5분이요. 어떤 분은 10분이요. 어떤 분은 1시간이요. 어떤 분은 한 번 더 만나보고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정답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0.2초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정 다 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맞선을 봐요. 어떤 여성분하고요. 자, 우리 앞에 촬영하신 선생님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결정 났다는 거죠.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예, 저 촬영하신 선생님이 남자분이신데 제가 여성분이라고 한번 연기를 해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예, 셀러가 미국에 진출하려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그 셀러가 바이어에게 하는 한마디에 이미 바이어는 이 셀러가 미국에 수출하는데 준비가 다 돼 있는지 금방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요. 강사의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듣는 분의 입장에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1분만 그 강의하는 교수의 그 멘트를 들으면 이 강의가 되게 재밌겠다, 재미없겠다라는 게 금방 판단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준비하지 않으면 금방 상대방한테 우리는 상담할 기회조차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국 진출할 때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설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문 결과가 다 0.2초라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바로 판단한다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왜 논구술 시험을 볼까요? 학교나 기업에서 논구술 시험을 많이 보죠. 첫 대면 및 서신을 보고 거리를 판단한다. 우리의 첫 마디와 어떤 서신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압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상대방은 거래를 판단한다. 지나치리만큼 의심하는 자는 가능성이 낮다. 여러분, 우리가 거래하는데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하고 의심스러워서 지나치리만큼 의심스러워서 의심하는 자는 아무래도 거래 가능성이 낮아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건지 나를 이렇게 못 믿어 하는가 라고 자꾸 묻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으면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 그 셀러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요. 빨리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거래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잘못됐고요. 거래은행을 모르면 거래하지 말자. 가장 매너 있는 거래처는 자기 회사 속에서의 자기 거래은행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 회사 속에서의 우리 회사의 그 거래은행이 나와 있어야지 신용조회도 하고 하는 것이죠. 신용조회는 반드시 한다. 그 다음에 첫 오퍼는 억셉트하지 않는다. 아무리 거래 조건이 좋아도 바이어가 첫 오퍼를 억셉트 하겠습니까? 더욱더 가격을 깎기 위해서 카운터 오퍼를 하게 되겠죠. 응답이 없는 경우 수정제는 반드시 한다. 한 번 정도 수정제는 할 필요가 있죠. 갑자기 포기하는 것보다는 첫 대면부터 제품을 판매하려 하지 말자. 또 수입의 경우는 구매하려 하지 말자. 우리가 미국에 판매하려 가는 분도 계시고 구매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한 의사를 빨리 파악하게 되면 우리는 협상에서 지는 것입니다. 첫 미팅부터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느긋하게 이번에 만남의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첫 미팅에서는요. 자, 거래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근거를 남겨두자. 제품 컨셉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품
아까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제품은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기술력이냐, 주행이냐, 또 안전이냐, 야간 배달이냐. 어떤 운송회사, 택배회사가 야간 배달의 컨셉을 세웠죠. 어떤 피자회사는 가정 배달이다. 커피만 판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대용이다. 이런 게 다 컨셉이에요. 예, 이런 컨셉이에요.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바이어는 차별된 제품을 좋아해요. 차별성 있는 제품을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가?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면 원칙주의자다. 이거 어필할 수 있죠? 예. 나는 창의력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정치 평론을 보면 그분은 원칙주의자. 뭐 그분은 뭐 무슨 컨셉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정치 평론가 분들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내가 전문가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알아줘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전문가인지 금방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제품의 생산 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품의 생산 공정을 설명할 수 없다면 원활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요즘 젊은 우리 신입사원분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직원을 큰 인물로 만들려고 공장에서 1년간 근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해외 마케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 직원은 그런 사장님의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하고 왜 나를 공장으로 보내? 라고 해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참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유능한 마케터가 되고 싶거든 공장에서 물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공정 하나하나를 알아내는 기술 마케팅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우실 겁니다. 저하고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었는가? 바이어가 좋아하는 조직은요. 나 혼자 모든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회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나는 무역부, 나는 관리부, 나는 생산부, 나는 자원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원부는 자재부 그 원자재 확보하는 그런 부서죠.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와 매너를 갖추고 있는가? 글로벌 비즈니스 마인드와 매너는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일단 무역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마케팅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죠. 또 매너를 많이 알아야 되죠. 뭐 상담 매너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매너부터. 영문 카탈로그가 홈페이지에 있는가? 영문 카탈로그가 홈페이지도 없는데 해외 진출하려고요? 안 돼요. 영문 전자 카탈로그가 있는가? 영문 홈페이지가 검색 엔진에서 상위에 링크되는가? 랭크되는가? 네. 링크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랭크되는가? 네. 영문 컴퍼니 프로파일은 준비되어 있는가? 그 영문 홈페이지 프로파일에 회사 연역이라든가 그동안에 거래했던 거래 내역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주요 매출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 하나하나 다 바이어가 보는 0.2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보지 않더라도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 순간에 상대방은 금방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현지 시장 조사는 하였는가? 시장 조사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어를 설득할 충분한 대안이 있는가? 여기서 바이어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냐면 기존에 있는 거래처가 있겠죠. 그 기존에 있는 거래처를 버리고 내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충분한 대안을 주었는가? 바이어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수출로 해외 영업을 나갈 때는 가장 먼저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나와 같은 우리 한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제가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이요 이것저것 다 해보았어요. 수출도 해보고 수입도 다 해봤어요.
현지 기호를 가장 잘 알아요. 현지인이 좋아하는 기호를 잘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해외 살아보니까 한국 제품, 그리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나라 교민에게 여기 오래 사시니까 가장 그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백수네이가 가장 그립대요. 백수가 이 네이 실의 두께거든요. 백수라는 실의 메리아스가 가장 그립대요. 두 번째 뭐가 그리워요? 그랬더니 온돌이 그리워요. 온돌이 그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온돌로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수출하는 회사들 많이 있죠. 요즘에 온돌 편백나무 침대로도 지금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미숫가루가 먹고 싶어요. 정말 옛날 미숫가루요. 또 어떤 분은 뭐 전통 시골에 옛날에 만든 그 막걸리 있죠, 막걸리. 예, 막걸리가 뭐 그리워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많이 좋아해서 막걸리 뭐 한 대만 받아와라 그러면 살짝 먹고 뭐 양이 왜 이렇게 적어 뭐 우리 아버지한테 들킨 적도 있고 그러는데 어릴 때 다 막걸리 아버지가 받아오라는 막걸리로 술 다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엑스포트 마케터 이런 분들이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 민박집, 호텔에서 많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거를 청취했겠죠. 그 다음에 현지 상사 주재원이 식당에 와서 밥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현재 살고 있는 주재원 가족, 한국 제품이 뭐가 그리운지 또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시장조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꼭 미국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 교포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도 청취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유태인이 시장을 주도하니까 유태인의 그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1개월만 살아보면 시장조사 끝이다. 제가 이 미국 거래하기 전에 러시아 회사를 다녔는데 그 러시아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장님께서 출장이 다 끝났는데 며칠 더 머무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현금과 카드를 주시면서 너가 여기에서 오래 더 살아봐야지 이 나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거든 미국 시장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보시죠. 그게 나는 가장 좋은 시장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떤 거를 판매하고 싶은지 어떻게 물건을 바꿔야 되는지 또 어떤 거를 수입했으면 좋겠는지 그게 내 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좀 비즈니스 프로포잘 거래 제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바이어는 첫 대면에서 0.2초 미국에 있는 데니얼 카너먼의 설문에 의하면 0.2초라고 말했듯이 바이어도요. 여러분이 보낸 거래 제의서의 첫 패러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첫 패러그래프에 들어갈 게 상대방을 알게 된 동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매너 있는 마케터가 되는 거죠. 거래 제의 상사의 업종, 취급 상품, 현재 거래하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 만약에 없다면 국내 거래 경험이라도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거래 제의 상사의 자국 내에서의 지위, 경험, 생산 규모, 구체적인 거래 조건, 가격, 결제, 선적 조건. 좋은 메시지는요. 상대방의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게 좋은 메시지예요. 상대방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더 이상 물어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상대에 대한 배려고 좋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쓸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는 노력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 봐요. 독점 공급 가능성을 은근히 시사하시고 거래처를 빨리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신용조회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고 정중한 결문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뉴욕 상공회의소를 통해 당신을 알게 됐고 당신이
이런 제품의 수입을 주도하는 수입자하고 홀세일러라고 하던데 우리는 지금 당신과 비즈니스 하려고 당신과 같은 회사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어요. 예. 다음 패러그래프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제품의 주요한 매니팩처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좋은 디자인과 좋은 우수한 퀄리티로 국제적인 평판을 얻고 있고, 만약에 국제적인 평판이 아니라면 뭐 국내에서 큰 평판을 얻고 있고 몇 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어요. 자, 이러한 그 스트롱 세일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하고 싶고 디스트리뷰터를 구하고 싶은데 당신의 시장에서 이걸 취급하고 싶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예, 이런 문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TT나 사이트 LC 거래를 하는데 가격 조건은 FOB로 가격을 내고요. CIF로 원하시면 CIF도 가격을 내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신용조회는 이 은행에다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서로 잘해서 수익을 얻기로 하고 예?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 주세요 라고 비즈니스 프로포설의 내용을 종료하게 되면 누가 봐도 상대방이 충분히 여러분 회사를 신뢰할 수 있고 좋은 국제적인 매너를 갖는 거래 제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하고 협상 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실제 사례를 보면서 미국과 협상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께 거꾸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하이드레인지야 수국인데요. 제가 이제 수국을 수입해달라는 어떤 회사의 의뢰를 받고서 수입을 이제 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콜롬비아에 있는 수국의 수출자에게 제가 몇 가지 인콰이리를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답변의 내용을 보면서 역으로 미국에서 여러분에게 인콰이리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는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는데 이걸 깊이 있게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답답함을 전 느끼고 있거든요. 자, 제가 물어봤던 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 이제 앞에 있는 이제 구체적인 내가 왜 당신에게 수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빼고요. 이제 구체적인 질문 내용만을 한번 실제 이메일로 보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수국의 MOQ를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최소 수량이죠. 최소 주문 수량을 알고 싶다. 두 번째가 비행기로 CIP 인천의 가격을 알고 싶다. 여러분 인코텀스에서 배로 가면은 CIF가 되고 보통 비행기로 가게 되면 CIP라고 하죠. 항공기는. 예. CIP 인천공항은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항공기로 실었을 때 그 꽃 한 송이에 단가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패킹은 어떻게 합니까? 그 꽃의 이제 그 수국의 패킹 방법이 뭐 예를 들면은 한 박스에 몇 개 넣고 뭐 물주머니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품 생산은 여기 프로덕트 라스트니까 제품의 생산이 아니라 지속기간이군요. 그 유통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꽃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말이고요. 5번은 공급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 6번째는 우리가 롱텀으로 계약서 서명을 한다면 단가는 얼마나 자주 바꿉니까? 예를 들면 뭐 1년 단위로 바꿉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고요.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보면 뭐 답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까탈스럽습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바이어는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여러분. 바이어는 아주 민감하고요. 정말로 정확한 답이 가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주로 미국이라 하면은 이제 수출 진출이 많은 거니까 물론 수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볼까요? 미니멈 오더는 천송입니다. 그랬어요. 미니멈 오더는. 예. 그러니까 미니멈 오더가 천송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답이 잘 왔는데 무슨 교수님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십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컬러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컬러 미니멈이면서 오더 미니멈인지 예를 들면 컬러가 5가지면 그러면 200송이씩 1000송이만 사도 된다는 뜻인지 컬러당 1000송이 해야 된다는 뜻인지가 정확치 않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per 컬러 앤 오더예요. 그러니까 2가지 컬러를 사게 되면 2000송이가 미니멈이니까 1000송이라고 해놓으면 상대방이 정확치가 않죠. 무역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한테 이런 답을 줬다고 한다면 미국이 아마 거래 바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하는 거예요. 무역은 뭔지 아세요? 아주 민감하고 세밀히 하는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무역이라는 게.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역은요. 두 번째 보니까 이 답변은 쌀쌀 맞아요. FOB 보고타, FOB 메델린 해가지고 가격을 FOB로 주었는데 이제 엄격히 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 하면 FCA가 됩니다. FOB는 이제 해상 전형이니까 FCA니까 FOB라고 이제 인정하고 그걸 따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항공기나 배나 다 FOB, CIF 쓰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CIP 주라고 했는데 갑자기 FOB를 이렇게 쌀쌀맞게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는 CIF는 어레인지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FCA로 한국에서 운송인을 지정을 해서 운송인을 우리 이제 제가 지정한 운송인이 그쪽에 파트너한테 지정을 해서 연락이 가면 그 운송인에게 물건을 FCA 공항 개념으로 주겠다라고 뭔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갑자기 FCA, CIP를 원했더니 FOB라고 말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교신하는 데서 벌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주 무역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교수이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라 이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겠지만 바이어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바이어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패킹은 박스당 25송이에요. 이건 또 왜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죠? 저를 2번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 박스의 CBM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물주머니 하나씩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다 보니까 나중에 물주머니를 채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민감해요. 이게 이 왜 박스의 CBM을 알아야 됩니까? 사이즈를? 항공기에는 웨이트 카고가 있고 볼륨 카고가 있죠. 무거운 화물은 무게로, 가벼운 화물은 부피를 무게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박스 사이즈를 알아야지 운임을 낼 수가 있죠. 왜 운임을 제가 내야 돼요? FOB니까 제가 운임을 부담해야 되니까 원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물어보니까 세 번째 이제 제대로 된 답이 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협상 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이 커뮤니케이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신할 때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거는 벌써 협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질문 볼까요? 꽃의 유통기간을 물어보니까 12일에서 15일이라는 거죠. 온도와 적합한 주의를 하게 되면 취급을 하게 되면 12일에서 15일 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또 여러분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따는 날로부터입니까? 꽃을 그러니까 커팅하는 날로부터입니까? 보내는 날로부터입니까? 이게 또 명확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커팅하는 날로부터예요. 커팅하고 바로 신으는데 오는데 3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식장에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줄을 맞추지 못하면 이 꽃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5번 보니까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프로그램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1년 연간 계속 생산해요. 제가 생산을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우리한테 공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얘기는 1월 달도 2월 달도 3월 달도 12월까지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한두 번 거래하고 끝낼 겁니까? 아니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롱텀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좀 반성했어요. 제가 보내는 그 메시지가 정확치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저의 잘못이라고 한번 친다면 4가지가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딱 마음에 하나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6번이었어요. 6번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하고 공급하는 저는 구매 계약이죠. 구매 계약 맺고 공급 계약 맺으면 가격은 얼마나 자주 바꿀 겁니까? 그랬더니 1년 동안은 안 바꿀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거나 환율에 극심한 변동이 생길 때는 그때는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를 제가 역으로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미국에 있는 바이어도 이걸 느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면서도 표현을 하지 않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 진출한 그런 사례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의 바이어를 잡았던 전시회가 독일의 düsseldorf 박람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요. 독일입니다. 독일의 düsseldorf 박람회인데 거기서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바이어는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런 LA에 있는 그런 박람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더 조금이라도 좋은 제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러 독일까지 오는구나, 홍콩까지 오고 싱가포르까지 오고 서울까지 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마케팅에서 해외 전시회는 3군데를 가라고 하는구나. 그 3군데가 어딘 줄 아세요? 미주,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 말하자면 홍콩 갔던가 뭐 상하이 갔던가 했으면 유럽에도 한번 가고 미국에도 한번 가고 그래서 바이어가 나를 3번 봐야지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 회사 자금력도 괜찮구나. 이렇게 전시회도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글로벌 기업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첫 번째 간 전시회가 독일의 düsseldorf에서 düsseldorf, 독일 말로 뭐 메세라고 하더라고요. 전시회. 그 다음 두 번째가 홍콩 APLF라는 데를 갔고 그 마지막으로 미국의 라스베가스 매직쇼를 갔는데 이 바이어를 그 3군데서 동시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첫 거래부터 바로 저하고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전시에서 바이어가 거래한다? 이건 상당히 그 스페셜 케이스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케팅의 선배분들이요. 제가 이때 이제 성공했던 게 뭐냐면 플래카드예요, 플래카드. 여러분이 해외 전시회를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어떤 키워드, 컨셉이 될 만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거래하던 갤러리의 바이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전문의께서 만드셨습니다. 상당히 의류의 전문가신데 이분이 이 플래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 워셔블 그 말은 물로 세탁한다. 이 옷은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게 드라이 클리닝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본딩류기 때문에 이게 붙인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더블 페이스다 이 말은 뒤집어서 반대로 입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바이어가요 미국에 가서 브랜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었지만 뭐 이런 게 브랜드가 될까? 이런 것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캐치프레이즈도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갤러리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이제 진출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여러분께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셀러 입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셀러라고 가정하고 미국에 수출로 진출한다고 가정하는데 물론 수입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요. 미국의 바이어가 어떻게 소싱을 하느냐 하는 바이어 소싱 기법으로 여러분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이어 소싱 기법이니까 바이어 측에서 그러니까 바이어 될 사람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공부거리가 되고요. 셀러 입장에서 어떻게 응대했나 또 바이어는 어떤 게 물어봤나라는 거죠. 저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 전시회 때 이걸 느꼈습니다. 전시회는 분명 1차 상담이 있고 2차 상담이 있더라고요. 1차 상담이 사전 상담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제가 지금 아주 젊은 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외국 가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데 전시회 참관단으로 갔습니다. 지금 제 눈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장님, 오전에 잠깐 쉬고 계십시오. 해외 전시회 지금 나오는 회사가 한 200개 있는데 어떻게 200개를 다 사장님이 보고 다니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훑고 다니면서 그중에서 5개 회사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 5개 회사만 오후에 사장님 저하고 가셔서 상담하시죠. 우리 딸이요. 아주 옷을 좋아해요. 우리 식구들이 좀 옷 욕심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옷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양복 한 10년씩 입고 이러는데 우리 딸이 항상 이래요. 엄마 우리 쇼핑 가자. 동대문 시장에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요 우리 딸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딸이 먼저 가 봅니다. 2-3시간 먼저 가 보고요. 엄마 12시에 와. 그러면 우리 딸은 9시에 가서 이미 3시간 동안 다 훑고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찜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엄마 가서 거기 가서 결제만 해줘. 이게 바로 사전 상담과 본격 상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응대에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부하 직원 같은 사람들이 오는데 명함도 안 주고 상담을 하는데 보통 옆에서 이제 수출 상담 갔던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담당자에게 김 과장 제 바이어 아니야 그래요. 제 바이어 아니야. 근데 바이어는요 아무리 한국말을 몰라도요 아니야란 말은 금방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쩐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저 사람 바이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말해요? 제 바이어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흔들면서 제 바이어 아니라니까 이런다고요. 그럼 바이어는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니야라는 것도요. No, niet. 뭐 러시아 말로는 niet. 금방 알아요. yes는 다. yes, no 할 때 다 하면 예고, niet 하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이 사람이 바이어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미리 온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잘해주라는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왔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우리의 약점을 물어봐요. 첫 진출하는데 수출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수출 실적이 없어요. 저는 이 회사에 스타트업 기업에 제가 해외 영업부장으로 스카웃돼서 우리 사장님이 저를 뽑아서 제가 수출을 증진하려고 간 회사인데 저는 아까 마케팅은 뭐라 그랬어요? 진실해야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국내 실적은 아주 많은데 수출은 실적이 현재 없다. 근데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언더 니고시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몇 개 커스터머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출 실적은 없는데 협상 중에 있다. 의미가 다르죠. 처음 진출한다. 실적이 하나도 없다 보다는 협상 중에 있다. 몇몇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냈는데 파이널 컨퍼메이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의미가 다르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제품의 장점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어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나중에 천천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궁금하게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질문을 또 저한테 합니다. 이 의도는 누가 봐도
가격을 깎을 목적일 것 같아서 그냥 웃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하이 퀄리티입니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중국산과 차이점은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산 본 적이 없어서 한국 것만 팔러 왔다고. 그랬더니 어떤 오프라인에서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강의 듣기로 바이어가 차이점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 경쟁력을 분석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라고 들었다고. 그건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계약의 마지막에 사인할 때 하는 겁니다. 바이어가 한 번 더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그때는 중국산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은요. 전체적인 맥락이 뭐예요? 우리 제품을 아주 중국산과 싸구려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중국산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어가 알았다고 그러고 가는데 여전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 영업부장일 때 갔는데 내 옆에 있는 박 대리가 답답한 겁니다. 왜 김 부장은 명함도 안 받고 뭐 좀 잘해주지 맨날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제품에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다시 올 거고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다시 올 거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자기 CEO하고 같이 우리 회사에 찾아왔는데 그 내용은 이 화면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죠. 바이오의 관심사항을 볼까요? 뭐 IT 제품이라면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아이템 출시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기계류라면 이 사람들의 키포인트가 워런티예요. 워런티 피어리어드. 그 다음에 본드, 하자 보증서는 발행해 줄 수 있는지, 발행하는 은행은 어떤 은행인지, 몇 % 발행하는지, 자동차 부품이라고 한다면 수입국에 웨어하우스를 하나 운영해서 자기 자동차 회사가 원할 때마다 COD나 BWT로 거래할 수 있는지. 이 COD는 이제 물건 보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돈을 주겠다는 거고, 웨어하우스는 우리가 웨어하우스에 갖다 놓고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통관해 가겠다는 뭐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통관해서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COD고 이제 BWT는 약간 바이어가 통관해 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약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는 뭐 독성 검사, 임상 시험 여부, 또 FDA 등록 승인 여부, 건강보조식품이라면 일반 식품인지 어떤 기능성 식품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의류나 원단이라면 세탁 방법은 어떤지, 결례도는 어떤지. 그래서 바이어들이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제가 무역을 해보니까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 검사서, 인증서, 테스트 리포트 이런 것들은 꼭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국내 기업 또 실적이 없다면 국내 기업 납품 경력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무역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어떤 거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부하 직원하고 사전 상담을 마치고요. 이제 CEO가 와가지고 저하고 몇 가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들었는지 저를 뉴욕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일생에 바이어로부터 초대받은 적이,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초대는 많이 받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이어가 나를 초대한 경우가 이때 처음이었습니다.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 바이어가 셀러를 초대했다는 얘기는 급하다는 얘기겠죠. 뭔가 지금 이런 거겠죠. 자기가 상담을 해본 아이템보다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는 거겠죠. 또는 사실 이 제품이 그 당시에만 해도 신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고요. 또 비슷한 제품 보기는 봤는데 우리 제품이 뭔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겠죠. 여러분, 국제 간에 바이어와 셀러 간에 초청을 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외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의미는요, 원래 이렇게 된대요. 항공료는 오는 사람이 내는 거고요. 체류비를 초청자가 내주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을 다 바이어가 부담해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거래처하고 거래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 때마다 이
유태인 바이어의 그 상담은 여전히 그룹 상담이었고 상당히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7대1로 상담을 하는데 저는 혼자인데 물어보는 사람은 7명이고 7번 질문할 때 한 가지씩 질문하지만 저는 일곱 가지를 마치 무슨 느낌이냐 하면은 저는 한 잔씩 소주를 권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저한테 7잔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한 사람이 소주 한 잔 줘도요. 얼마나 부담 되겠습니까? 라면 그걸 다 극복하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갔더니 여러 가지 미팅의 내용은 전체를 다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생략하고요. 핵심 내용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거래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갑자기 아인슈타인 생각이 나서요. 어떤 책에 보니까 아인슈타인 기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600번 강의를 듣고 어느 날 박사님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강의를 했더니 그 대학에 있는 학생이 이제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질문을 자기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가 기지를 발휘해서 이 질문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우리 기사도 답변할 수 있다고 아인슈타인을 소개해 줬다는 그런 어떤 것을 읽고서 일단 있다고 해야 되겠다라고 LA에 거래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영업 기밀이라고 그랬습니다. LA인데요. 뉴욕이 아니라 지금 여긴 뉴욕이고 LA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자기가 크게 신경 쓰지 않겠죠. 그래서 영업 기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 상담하는 것도 LA 가서 말해주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거래처 사실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약간 좀 나를 보는 나에 대한 어떤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있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하고 독점 거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그래요라고 답을 쉽게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제의가 올 때는 당신의 마케팅 플랜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의 마케팅 플랜이 뭔데요? 얼마를 1년에 가져가겠는지 어떻게 유통하겠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퀀터티 워런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퀀터티를 몇 개 워런티 하는지 어떤 수량을 보장을 받아야지 우리가 독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주었다가 나중에 더 큰 빅바이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말을 쉽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1년간 거래해 보면서 생각해 보자 라든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퀀터티 수량을 좀 워런티를 해줬으면 우리가 한번 컨시더 고려해 볼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 협상을 할 때 답을 무자르듯이 그 자리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나중에 우리 마음이 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 상담이 돼요. 그 자리에서 꼭 그거를 답하는 것이 좋은 상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스틱 세일과 엑스포트 수출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 이제 엑스포트는 제가 하지 않는다고 회장님하고 그 마케터한테는 말을 했지만 여기 상담하는 자는 이제 그 다른 또 이사 같은 임원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는 수출은 지금 초보 상태고 도메스틱은 얼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거래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수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거래 실적이 없이 해외 진출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판매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는 해외 진출하는데 용이하는 겁니다. 자, 한국의 메인 커스터머는 누구입니까?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이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말하는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단지 건물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적인 캐파시티를 물어보는 거죠. 자체 건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빌딩은 얼마 정도 사이즈를 쓰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네요. 그래서 제가 대답할 수 없어가지고 스퀘어 피트로는 말할 수 없는데 당신이 쓰고 있는 이 회사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커도 작다고 해줘야 되는 거죠. 너무 또 우리 회사 크다고 꼭 그것만이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뭐 당신 회사 사이즈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네. 적당히 이제 축혀 올려주는 거죠. 자체 공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컨버터십니까? 트레이더십니까? 여기서 컨버터 트레이더를 바이어들이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수출자라고 하면은 제조자가 있고 제조자에는 다시 매니팩처러가 있고 컨버터가 있죠. 제조자는요. 자기 공장에서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게 매니팩처러입니다. 컨버터는 일종의 이제 사무실만 가지고 위탁 생산을 통해서 내가 제조자 행세를 하는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장이 없어도 제조자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세무서에서 원하는 그 서류를 제시하시면은 위탁을 통해서 제조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컨버터죠. 저희는 컨버터였거든요. 상사가 있죠, 상사? 상사는 뭡니까? 전혀 제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이 제조하는 물건을 구매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출자가 요구하는 사람은 가장 선호하는 게 사실은 매니팩처러고요. 굳이 매니팩처러가 아닌 경우에는 컨버터. 상사는 약간 좀 수입자가 선호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상사의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뭐 그런다고 상사가 뭐 수출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수입자가 보기에는 제조자 직접 수출이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매자 입장으로 본다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던 게 그러면 당신이 컨버터라면 원자재, 부자재도 만드십니까? 그것 구매해서 완벽히 생산 관리만 합니까? 그래서 원자재도 다 구매하고 저희가 디자인해가지고 생산 관리만 합니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관리하고 디자인이죠. 그랬더니 하청 공장에 주식 지분이 있으십니까? 주식 지분은 없습니다. 몇 퍼센트나 작업을 주십니까? 그래서 한 80%, 90%는 그 공장에 작업을 줍니다. 설립일은 언제입니까? 11년 전입니다. 그랬더니 왜 그동안 수출 안 하셨습니까? 우리 회사는 내수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글로벌화 하려고 수출 기업화 했습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수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를 좀 글로벌화 하려고 이제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의 인척입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사장님이 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해외 진출하라고 영업부장으로 뽑은 겁니다. 당신의 과거에 무슨 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미국하고 이 거래하기 전에 미국하고 거래했던 그 거래 경험을 좀 말해줬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산 단계마다 전수 검사를 합니다. 월간 주간 캐파시티는 어떻게 됩니까?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면 6,000피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의 주간 캡하고 그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오더 밸류나 퀀터티, 우리는 밸류는 신경 쓰지 않고 퀀터티만 오더 미니멈 6,000피스, 칼라 미니멈 1,000피스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칼라당 1,000피스의 오더 미니멈은 컨테이너 하나 20피트로 채워달라 이거죠. 그동안 당신이 수출했던 회사들의 리스트 좀 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가 미국하고 거래했던 펜실베니아에 있는 회사 알려주고요. 또 그 전에 뭐 러시아, 뭐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회사 얘기를 좀 몇 개 해줬더니 상당히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 동안 상담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주 이제 우리 사장님이 실망스러운 상담을 지금 하고 온 거죠, 제가. 그래서 오자마자 아워 컴퍼니는 우리 사장님이 물어본 겁니다. 김 부장 오더 받았나? 못 받았는데요. 단가는 얼마 줬나? 단가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서 안 줬는데요. 샘플은 넣고 왔나? 넣고 간다고 했더니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넣고 오지. 아니요, 가져가라는데 어떻게 넣고 옵니까? 가능성은 보이나? 느낌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 줄 것 같아?
아마 준다면 나를 부르는 거 보면 이번 시즌, 이 의류라는 건 시즌 상품이잖아요. 이번 시즌에 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경비는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못 받았습니다. 달라 그러지. 아니 그걸 어떻게 달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유태인들은 얼마나 이 철저한 사람들이냐면요. 한국에 돌아왔더니요. 저에게 경비 쓴 거 전부 다 카피 자기한테 보내라 그래갖고 그걸 달러로 얼마 주면 되냐고 해갖고 그걸 다 달러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는 거는 원화로 결제한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 쓴 거는 달러 영수증이지만 그것까지 다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그 경비를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량 거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똑같은 입장에서 바이어는 셀러를 불러놓고 뭐를 확인했냐면 우리 회사의 신용이 어떤지, 장기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인지, 회사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 말한 사이즈는 자기들하고 거래할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예요. 뭐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량 오다를 줬을 때 이걸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 구성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공장 캐파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되는지, 제가 뭐 말귀 못 알아먹은 말 없었으니까요. 진실한지, 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뭐 수출하고 끝낼 회사는 아닌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앞으로 여러분들 CEO분들도요. 직원을 해외에 갔다 오거든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런 걸 먼저 물어보는 자세가 마케팅에서 바람직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말로 한번 써놨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우리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오다 받았나 김 부장? 오다 못 받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큰 소득을 얻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충분히 바이어에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다는 걸 나는 보여줬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이어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우리 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 심지어 내 개인의 어떤 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보여줬다. 그러니까 뒤셀도르프에서 처음 만나는 셀러에게 자기들이 경비를 부담하겠다고 초대를 해가지고 셀러한테 모든 내용의 청취를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비즈니스 매너가 있다는 걸 난 충분히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었는데 미국의 누군가가 신용조회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조회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했어. 우리 회사가 신용조회상 상당히 좋은 회사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각종 마케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 정도로 제품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의류라는 건 사실 간단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거 복잡한 기계나 IT 제품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요구했을 때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준비된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이 선생님 저희 회사 한 번만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다음 달에 전시회 가려고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나요? 가서 확인해 보면요. 엊그제 서울의 연남동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제조회사를 가서 이제 사장님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결과 그 사장님 얼굴이 좀 아주 정말 붉어지셨어요. 준비된 게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정말로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런 상태로 해외 전시회 가셔가지고는 절대 바이어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못 받는다. 조금 더 준비하셔라 해갖고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1년 후에 가기로 하신 거예요. 이번 전시회 안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 자기가 봐도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모르는 게 용감해서 용감하게 가서 엄청 큰 경험을 하고 올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에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바이어한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가 우리 회사 이미지가 사라진 것보다는 1년 늦게 더 준비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 해에는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마케팅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를 할 때 진심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케팅은 마음을 얻어내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얻어내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바이어가 협상을 하려고 뉴욕에 한 번 더 오라 그래서 또 몇 달 있다 다시 갔어요. 물론 그 전에 엄청나게 바이어한테 시달림을 당했죠. 이런 자료 줘, 저런 자료 줘, 이런 분석표 줘, 저런 분석표 줘. 뭐 이런 아주 기술적인 거. 그래서 그때 제가 제품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배우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 회사에서 의류 수출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의류가 그렇게 기술적으로 복잡한 거가 의류라는 걸 몰랐어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는 고통스러웠고요. 컨섬션 내는 거 상당히 힘들었어요. 옷 탁 주면서 이거 원가 내세요. 얼마의 그 컨섬션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의류를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든 거지. 다른 아이템도 수없이 많은 아이템을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에 수출해봤지만 무역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미사일을 파는 거나 양말을 파는 거나 무역의 원리는 똑같은데 이 아이템이 공부거리가 되게 많아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아이템을 정한 겁니다. 마지막에 갔더니 이제 그때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것과 미국에 수입하는 것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는 수입을 할 때 뭐부터 물어보고 상담을 하냐면 가격 먼저 묻고 상담을 시작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요. 가격은 나중 문제예요. 품질은 나중 문제고 먼저 회사 됨됨이를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 신용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아이템 받고 가격 받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격 먼저 묻죠. 그리고 아이템 샘플 받고 거래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하고 외상 줬다 보호 만들고 수입 수출 대금 날리고 아무런 보증서 없이 선수금 줬다가 선수금 날리고 이런 무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아까 뭐였죠? 준비를 철저히 해라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위험 관리, 무역은 위험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단 하나의 위험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래하시다가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 바로 거래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오파 조건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입 방식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가격 먼저 알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격은 나중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예전에 가격은 셀러가 정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가격은 누가 정해요? 바이어가 정하는 거예요. 셀러가 주는 가격은요, 그냥 리스팅 프라이스 정도예요. 리스팅. 내가 올려놓는 가격이에요. 나 혼자의 생각이에요. 가격은 누가 정해요? 바이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는 그냥 오파 가격일 뿐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바이어가 나의 오파 가격을 그렇게 선을 넘어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표현보다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내 범위 안에 있었어요. 범위 안에 있어야 내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요. 프라이스를 브레이크다운 해달래요. 브레이크다운은 뭐 몇 개일 때는 얼마고 몇 개 이상 사면 조금 더 싸게 해주고 몇 개 이상 사면 조금 더 싸게 해주고 이런 거를 수량 단계별로 이렇게 가격을 달라더라고요. 가격 협상 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가격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인코텀스 2020에 따른 견적 FOB일 때는 얼마고 CIF 뉴욕일 때는 얼마고 또 아주 급할 때 자기가 비행기로도 수입할 수 있대요. 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정말로 이 제품에 아주 제품이 잘 팔려서 재고가 없을 때는 갑자기 비행기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대금 지급 방법은 어떠냐고 물어보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선수금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신용조회 한 다음에 보험은 들 수 있으면 외상거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무역의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에게 유리한 무역의 방법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무역의 방법이 특히 미국에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금을 고집하지 말고요. 선수금일 때는 얼마 주세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OA, 외상거래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달에 얼마씩 가격을 몇 %씩 올릴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전제가 있죠. 신용조회해서 수출보험 들 수 있다는 회사의 인 경우에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바꿔서 선수금만,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무역보다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무역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미국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국은 그렇다는 거죠. 외상거래 가능한지 사전 신용조회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서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그거를 알고 가야지 결제 방식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죠. 결제 방식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건 뭘까요? 선수금이나 LC, 신용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외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험을 들 수가 있다면. 수량별 선적 조건입니다. 수량별 선적 조건은 한 컨테이너 할 때는 며칠이 걸리고 갑자기 바이어가 10컨테이너를 주문했을 때 우리 생산 캐파를 고려해서 얼마 정도의 생산이 소요되는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이게 색깔이 좀 클리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 화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급업체 선정 요령을 한번 볼게요.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품질 경쟁력이 있어야지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생산 능력의 신뢰도입니다. 품질도 좋아야 되고 생산 캐파가 건전한 재정 상태, 신용 상태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상품의 차별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정적인 공급 능력 및 사후 서비스. 한국 기업과 독일 기업의 차이점을 어떤 분이 분석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타워 크레인이 중동에 수출됐고 독일의 타워 크레인이 수출됐을 때 그 차이점이 뭐냐 보니까 독일은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마케팅을 했겠어요? AS보다는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약한 게 뭐냐 하면 애프터예요. 애프터 쉬먼트, 애프터 쉬핑, 선적 후의 관리가 독일 기업에 비해서 한국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필할 때 사후 서비스에 대한 어필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아이템은 그렇게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또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통역을 써도 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그때그때 하는 게 의사소통이죠. 그 영어하고는 다르죠.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잉글리시 능력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역을 잘 배워야 돼요. 무역 실무 잘 배워야 되고 마케팅 능력 갖춰야 되고 신뢰성, 담당자의 열정, 상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점수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수출 마케팅을 하려고 갔는데 바이어가 이제 저를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면서 거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그 바이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Do you know Amish? Did you hear about Amish?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Amish가 솔직히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Amish가 유럽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미국의 펜실베니아와
캐나다 온타리오로 도망 온 하나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그룹이 에미시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척박한 땅을 개간해갖고 자기들끼리 그 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도 받고 이런 게 에미시였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미국은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알고 거래하면 좋겠다. 꼭 미국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더더욱이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비즈니스 상담을 영어로 하다 보면 어때요? 몇 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10분이면 다 끝나죠, 사실은. 인사말 하고 뭐 몇 마디 하고 가격 얼마야 하고, 정말로 계약만 하려고 한다면 뭐 1시간도 안 걸립니다만은 내가 가서 일주일도 머물러야 되고 밥이하고 3, 4일 동안 같이 밥도 먹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것, 역사, 관행, 종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갔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이어가 이제 제가 MAC를 모른다니까 MAC들이 사는 그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MAC들하고 대화하고 정말로 순박하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MAC라고 한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쳐보시면, 검색 엔진에서 한번 쳐보시면 MAC가 뭔지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말을 맞았는데 파트락을 한대요. 파트락을. 파트락을 한다고. 파트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뭐 지인들 뭐 모여서 자기가 먹을 거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파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트락을 주재한 사람들은 장소만 제공하는 거죠. 캐나다 같은 데 가면 파트락 많이 해요. 캐나다에 이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콩을 좀 수입하려고 갔더니 안양 땅만 하는 동네에 전부 밭이고 콩밭이고 2,000가구밖에 안 살더래요. 안양시가 이러면 얼마나 큰 데입니까?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거의 매주 파트락을 하는데, 자기가 가서 그 셀러의 집에서 파트락을 자기도 같이 했다. 저도 이제 이 파트락을 같이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박싱데이인데 박싱데이가 뭐냐면요,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린 제품을 다 박스를 째가지고 싸게 이제 파는 걸 박싱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보면 백화점 세일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박싱데이도 같이 가서 이제 물건도 조금 사는 그런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래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역적인 측면에서 뭐 마케팅에 필요한 것만 준비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미국에 가서 언제가 독립기념일이고 최초의 대통령은 누구고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또 공화당의 특징은 어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절대로 대화할 때 그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기 때문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독교도 있고 뭐 또 뭐 말하자면 이런 MAC고 또 하나의 종교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몰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성향도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은 절대 금물이에요. 일체 그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것들, 뭐 역사적인 것들, 이런 거 많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마케팅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실질적인 바이어와 거래 의사가 없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또 마케팅 할 때 아예 처음부터 그 뻥을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케터는 마케터예요. 수입 마케터이긴 한데 그냥 툭툭 던져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실질적인 바이어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맞선을 보는데요, 나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 강의할 때 특히 미혼 여성들 교육생으로 오는 뭐 대학원이라든가 대학교나 뭐 무역협회나 코트라나 이런 데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선을 보는데 꼬치꼬치 묻는 남자보다 자기의 그 먼 훗날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더 점수를 주라는 말씀을 더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실질적인 바이어일수록 자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구매하고 싶은데, 내가 미국의 바이어인데 한국에 있는 여러분한테 물품을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걸 가급적 많이 알려주겠죠. 그래서 셀러로 하여금 자기 회사에 신뢰를 갖게 하려고 하겠죠. 예. 두 번째는 자사의 소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죠. 아니, 자료를 제시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한테 또 자료를 요구하지만 자기 회사의 자료를 들이대면서 제시하면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한다. 그 제품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어떤 신뢰도, 그 신뢰도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뭐 제조하는지 몇 년이 됐는지 수출해봤는지 이런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금력은 있는지 회사 조직은 괜찮은지. 인콰이리가 구체적이고 소량의 샘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이어는요, 대량 샘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량부터 시작해서 오더량을 살짝 늘립니다. 그게 트라이얼 오더입니다. 트라이얼 오더 한 다음에 메인 오더를 하고 리피트 오더를 하고요. 예?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샘플의 용도를 또 명시해요. 커스터머용, 키핑용, 테스트용. 또 샘플 발송 시에 쿠리어 어카운트를 알려줍니다. 쿠리어 어카운트를 DHL, FedEx, EMS는 안 되군요. 후불이. 예? FedEx나 예를 들면 UPS나 TNT나 DHL이나 이런 데 그 어카운트가 있으면 프레이트 컬렉트, 운임 후불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운임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샘플 차지용 인보이스나 데빗 노트를 발행토록 해요. 돈 주겠다고 해요. 또 미팅을 할 때 구체적인 미팅 일정이나 또는 방문 계획이나 또 우리가 간다 그러면 정확한 어떤 미팅 일정 같은 걸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무역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데빗 노트와 크레딧 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죠. 데빗 노트는 자기들이 돈 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크레딧 노트는 우리한테 돈을, 그러니까 클레임이 터졌는데 출장을 갔더니 야, 이 지금 불량 났어. 그래서 이제 내가 10% 변상해 줄게. 그럼 이 자리에서 돈 준다는 각서 하나 써라라는 거니까 크레딧 노트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증서고요. 데빗 노트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돈을 줄 테니까 청구하라는 청구서예요. 그러니까 데빗 노트는 돈 주세요 하는 거고 크레딧 노트는 돈 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니까 이 의미가 다른 거죠. 자, 구매 여사가 없는 바이어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볼까요? 수상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하기를 원해요. 가급적 자기들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를 물어보려는 게 더 많죠. 이게 뭐냐면 이제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어를 위장하는 경쟁자가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이제 물론 거기서 괜찮은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바이어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구매 의사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는다. 가격을 먼저 묻고 다른 것에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가격만 묻는다는 건 다른 데 가서 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파는 사람은 내가 바이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한 스펙을 물어보는 건 나를 바이어로 인정하는 거죠.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이건 바이어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파는 사람이. 근데 이거 몇 화소예요? 나를 바이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품의 가격, 원료, 납기, AS, 업그레이드 등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이런 것들은 가격만 먼저 묻고 다른 거에 별 관심이 없지만 이런 걸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 물어보는데 협상용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가 궁금해서 우리한테 구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샘플을 발송할 걸 요구한다. 이거는 가짜 바이어의 특징입니다. 빅바이어임을 암시하며 절대 빅바이어는 빅바이어라고 안 합니다. 절대 빅바이어는 대량 오더를 처음부터 안 합니다. 절대 빅바이어는 좋은 조건, 결제 조건으로 하지 않고 외상거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자와 외국의 구매자 사이의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수금 주시면 나중에 외상 드릴게요. 누구 생각이죠? 대부분 한국의 수출자죠. 선수금 주시면 나중에 외상 드릴게요. 한국의 수출자입니다. 외국 바이어는 어떤 줄 아세요? 나 미국하고도 그런 경험 많아요. 외상 먼저 주세요. 첫 거래, 나중에 선수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가 쌓아가는 방법이 누구가 먼저냐라는 거죠. 한국의 셀러는 바이어 너가 먼저 해라고, 외국의 바이어는 한국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 무역에서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누가 정한다? 우리 생각에는 셀러가 정한다. 바이어는 가격은 바이어가 정합니다. 다시요. 한국의 셀러는 선수금 주시면 나중에 외상 드릴게요. 외국의 바이어는 외상 주세요. 나중에 선수금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선수금, 신용장 개설 등 수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 절대 바이어, 빅바이어, 좋은 바이어는 뭐 빅바이어 아니어도 좋아요. 좋은 바이어는 선수금을 먼저 주겠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외상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라고. 그게 바이어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일부 선수금 송금 조건으로 OEM 선생산 유도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사기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나라 브랜드로 100%를 만들게 하고 돈은 10%, 20%만 주는 거죠. 진정 바이어도 있지만 사기 바이어일 수도 있다. 왜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적할 때쯤 돼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선수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물건이 다 만들어지면 돈을 드릴게요 했다가 실제 물건 다 만들어서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준 돈에 대해서만 선적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연락을 툭 끊습니다. 누가 급해지는 거죠? 수출자가 급해지는 거죠. 이런 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은 수출자가 견디지 못하고 바이어를 찾아가서 큰 양보를 해서 그 물건을 싸게 납품하게끔 하는 것들이 일종의 사기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Q&A 몇 가지만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는데, 자, 첫 번째 Q&A에서 첫 번째, 귀하의 제품의 수출 경험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대답하시면 되고요. 귀하의 수출과 국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귀하 제품의 주요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귀하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타사 제품 대비 귀하 제품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준비하십시오. 제품의 주 재료는 무엇이고 부재료는 무엇입니까? 미니멈 오더 퀀터티와 밸류, 금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금액 신경 안 쓰고 수량만 할 수도 있고 금액으로 할 수도 있겠죠. 대량 구매 시 할인은 가능합니까? 가격을 좀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을 해달라는 거죠. 몇 개일 때는 얼마고 얼마고 얼마고. 리드 타임은 어떻게 됩니까? 선적 주문부터 선적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라는 게 리드 타임이죠. 직접 제조합니까? 위탁 가공을 합니까? 자, 귀하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향후 저렴한 가격의 경쟁 제품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중국산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경쟁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소신껏 얘기했습니다. 중국 어떤 제품이 나와도 우리 제품의 품질과 우리 제품의 가격을 우리는 유지하면서 우리는 고가 정책으로 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고가 제품으로 팔았어요. 나중에 중국산 싸구려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일부 시장은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 회사 제품은 나름대로의 시장성을 갖고 유지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클레임은 주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클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요? 귀하 제품 관련 인증서 혹은 테스트 리포트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하십니까? 생산 과정에서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한 사안들이죠. 귀하는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메인테너ን스 기간은 몇 년을 해줄 수 있고 본드는 몇 %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딸을 시집을 보낸다면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건 줄 아세요? 바이어가 셀러에게 선수금을 송금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딸 부모는 어떤 걸 체크할까요? 아, 저 신랑 가정이 또 신랑 될 사람 그러니까 사위가 되죠. 사위 가정이 원만한 가정일까? 사위가 정말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까? 미국의 바이한테 선수금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충분한 신뢰를 주셔야 되는 게 해외 진출 전략이 되는 거죠. 또 거꾸로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가정할까요? 외상 수입을 한다고 가정할까요? 미국의 셀러가 외상 수입하는 한국의 수입자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믿게 해주는 것이 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준비 열심히 해라, 준비 철저히 해라, 또 뭐였죠?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해야지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어요. 무역은 성공할 수 있어요.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게 뭐냐면요.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저의 이론이에요. 남이 묻기 전에, 남이 답하기 전에 그 사람의 궁금증을 먼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주문을 했다면 뭐가 궁금할까요? 지금 어떻게 생산이 들어갔는지, 원자재는 확보되어 있는지, 공장은 돌아가는지, 언제쯤 생산이 끝날 건지, 어떤 배로 실을 건지, 그 배는 언제 도착할 건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역을 할 때 타인을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게 무역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2시간 동안의 강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앞에 두 번째 화면에서 저의 그 전화번호가 남겨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